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하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주의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슐라입니다. 여러분 2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갑자기 2주. 저희 2주 만에 뵙죠. 네, 2주 만에 녹음하네요. 오랜만입니다. 왜 2주 만이죠? 제가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니까요. 중국에 갔다 좋으셨어요? 와서 힘들었어요. 태항산이라는 동양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우는 중국의 엄청 큰 산을 갔는데 가족여행으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산을 다 올라야 된다면서요? 등산을. 추천은 드리는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드립니다. 한정. 저도 밖에 빵꾸 내고 여행 가고 싶네요. 콕 집었어. 빵꾸라고. 저는 지난번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스포 할 거예요. 그래서 아, 하지 스포. 말아주세요. 제발. 스포 절대 안 하고 아니, 너무 계속 맴돌더라고요. 영화가 너무너무 좋았어. 다들 감동적으로 보셨나 보다. 지금 하몽님만 안 봤죠? 근데 이 자리에서 영화 얘기 계속 시작하면 나 도망갈 데가 없잖아. 아니 제가 그거 보고 나서 별점을 확인을 했는데 다들 막 10개 막 9개 막 당연하지. 이런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많이 오그라들어서 보면서 막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인생 최고의 영화였어요. 진짜 그 정도야? 그 정도예요. 네, 이제 잡설 그만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불편하셨구나. 오늘 할 게 진짜 많아요. 제가 발제자인데 오늘 주제는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이거 미친 듣고. 거지. 왜냐면 저는 비비비비 비전공자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과학을 공부한 게 고등학교 1학년이고 그 이후로 물리학, 과학, 수학은 뭐 대학교 때 잠깐? 그 이후로 전혀 과학 관련된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제가 양자역학을 말한다는 거는 진짜 심적 부담이 매우 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로 여기 왔어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사실 양자역학은 제가 한 번쯤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자기소개 특집이잖아요. 제가 자기소개 특집 네 번째. 마지막이구나. 제가 자기소개 마지막 타자인데 후보가 두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양자역학, 두 번째가 이제 자본주의 노예 관련된 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부자 되는 법이랑 살짝 이어지는 내용인데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사실 양자역학은 조회수를 노린 것도 있고 그리고 양자역학을 얘기하면은 제가 지지익선을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에 딱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 멘트가 이 세상에 속지 말자잖아요. 제가 이런 소개를 만들게 된 것도 그리고 지지익선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리고 양자역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도 모두 오늘 그 이유와 배경이 소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자기소개 특집을 이제 준비하시는데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을 때 진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지? 뭐 그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차 무슨 이야기 나올지. 사실 좀 부담감이 있는 게 지금 두 분이 공대생 분 계시잖아요. 하몽님, 범리님 공대생 출신이시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만큼 뭐 거의 비전공자나 다름이 그렇죠. 없는 수준의 배경 지식. 양자역학은 사실 자연과학에서 배우는 거 아닌가요? 순수 물리학이잖아요. 순수 약간. 학문이잖아. 대학교 과학을 다 배워도 학사를 배워도 아마 접근하지 그게 않는 영역일걸요? 제가 그렇죠. 듣기로는 대학원 들어가도 거의 맛보기라고 하더라고요. 양자역학을 학부생 공부하는 수준에서는 그렇죠. 이게 양자역학을 그러니까 미시역학을 알려면 고전역학을 다 마스터하고 갈 수 있는 영역이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 잘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걸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대충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양자역학이 가장 큰 본론을 차지하기는 할 건데 제가 오늘 뭐 공식을 얘기를 하거나 자세하게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는 내용은 최대한 다 뺐고요. 제가 비전공자이니만큼 비전공자분들이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게 최대한 후려쳐서 그러나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후려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순서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제 이 지지익선을 맨 처음 시작하게 된 가장 초창기 계기 초창기 트리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양자역학은 왜 재밌고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면 좋으실지 좀 제가 오늘 떡밥들을 많이 던져드리고 여러분들이 뒤에 이 방송을 다 들으시고 나서 아, 나 공부하고 싶다라고 만들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저희 토론 주제로 이제 양자역학 뒤에 나오는 거 토론 주제를 한번 던져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지지익선 만든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지익선을 만들게 되었는가 얘기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때는 바야흐로 서기. 작년이죠. 바야흐로 작년. 대단하다. 아 진짜 2018년 가을쯤에 제가 뭘 보게 되냐면 이제 그냥 뭐 잉여롭게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다가 그냥 거실에 누워서 우연히 유튜브 영상들을 쫙 보다가 뭘 보게 되냐면 매트릭스 영화 해석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재밌게 봤어요. 근데 매트릭스가 이런 내용이었나 하고 이제 매트릭스 영화를 그 뒤에 바로 보게 됩니다. 1편부터. 1편을 보고 희열을 느끼게 돼요. 약간 지적 포르노를 보는 느낌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되게 약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과 함께 약간 제가 원래 한 번 빠지면 끝까지 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3편까지 쭉 보게 됩니다. 사실 그때 제가 매트릭스를 안 봤으면 저희는 여기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때 그걸 트리거로 해서 제가 미친 듯이 지적 갈증을 느끼게 되고 빨간 양 맛을 한번 보셨구나. 네네네. 공부를 미친 듯이 하게 되죠. 그럼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서 지식적으로는 어떤 포인트에 제일 관심이 갔어요? 그 매트릭스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제가 뭘 시작했냐면 이제 자료들을 엄청 모으기 시작해요. 제가 근데 진짜 장담할 수 있는 게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매트릭스의 서면 자료는 다 읽었고요. 영상 자료는 당연히 다 봤고 강의 자료들도 다 봤고 해외 문서들도 다 섭렵을 하면서 무슨 질문이 시작됐냐면 진짜라는 건 무엇인가? 실제라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철학적인 고민이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철학 공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뒤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되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양자역학 얘기가 시작이 돼요. 양자역학 관련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 얘기를 먼저 제가 들려드릴 거고요. 오늘 순서는 약간 양자역학을 A부터 G까지 뭐 선생님처럼 설명하는 느낌이 아니라 제가 비전공자로서 양자역학을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감정들을 시간 순서대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 빠지게 됐는지 양자역학에.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양자역학 영상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던 영상은요. 양자역학을 뭐 베이스를 설명해주는 영상이 아니라 이런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관찰자 효과라는 걸 아시나요?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죠. 저는 근데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그래서 이중슬릿 실험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관찰자 효과가 뭔데요? 이 영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물리학적, 수학적 아무 지식이 없이 봤어요. 그냥. 그래서 그때 제가 본 것들을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냐면 저는 진짜 원자가 뭔지도 잘 몰랐던 상태. 전자랑 원자의 차이점도 잘 몰랐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영상을 봤는데 영상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과학자들이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옛날부터 궁금해했대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그 실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중슬릿 실험인데요. 이중슬릿 실험은 뭐냐면 손전등이라고 칠게요. 그냥 간단하게. 손전등을 쬐는데 어디에 쬐냐면 이중슬릿에 쬐는 거예요. 이중슬릿이라 하면 큰 판넬인데 그 판넬에 슬릿, 길다랑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2개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손전등을 쫙 쬐면은 건너편에 이제 손전등이 그 벽을 통과하고 나서의 남은 빛들이 비춰지겠죠?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만약에 입자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걸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판넬에다가 빛 대신에 기관총을 우다다다다다 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 기관총 아래는 페인트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다다다다 쏘고 나서 그 벽을 통과한 공들은 건너편 벽에 페인트 자국을 남길 거예요. 그리고 총을 우다다다다다다 쏘고 나서 뒤에 벽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그 이중 슬릿 모양의 네, 그죠. 페인트가 구멍 묻어져 모양, 있겠죠? 구멍 2개 모양으로 이제 페인트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자입니다. 입자는 당연히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파동은 예를 들면은 파도를 쬐다고 생각해 볼게요. 물결 혹은 소리. 그럼 이때 무슨 모양을 생각하시면 편하냐면요. 와이파이 모양 있죠. 물결 파형. 와이파이 모양이 이제 파동에 움직이는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쫙 세면은 건너편은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면 점점 무늬가 바뀌어 있어요. 그 이유는 와이파이 2개의 모양이 겹쳐져서 그 겹쳐진 모양이 좀 진하게 남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파동인 겁니다. 그래서 빛은 항상 저희가 입자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옛날에는. 저는 몰랐어요. 그런 걸. 근데 그 이중슬릿 실험으로 빛을 쬐보니까 빛이 파동이라는 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런갑다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의 요는 뭐였냐면
근데 도대체 빛이 그럼 파동이냐 입자냐 이게 점점 궁금해진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그 슬릿 구멍 바로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요. 그래서 이 빛 알갱이가 오른쪽 구멍을 지나는지 왼쪽 구멍을 지나는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파동인지 입자인지. 그래서 그 카메라를 설치하는 순간 그 벽의 무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벽의 무늬는 입자처럼 두 개의 모양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면. 그 영상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이 빛이 카메라를 설치하면, 즉 우리가 얘를 관찰하려고 하면 좋됐다 이러면서 입자로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파동으로 행동하는 거 알았어. 얘들아 빨리 입자로 행동해. 이러면서 입자로 갑자기 바꾸더니 뒤에 벽면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요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빛의 입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알갱이라는 빛의 입자가 전자 정도 되겠죠. 그 광자가 사람이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저희 프로그램 게임할 때 여러분 GTA인가? 네. 차 타고 다니는 거 GTA 많이 맞나요? 했죠. GTA 이런 거나 뭐 심즈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 멀리 있는 배경들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그래픽이 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되게 좀 뭉뚱그려 되어 있어요. 좀 그러니까 제대로 안 보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면 잔디밭 같은 모양도 그냥 초록색으로 덮여 있다거나. 근데 저희가 가까이 캐릭터를 데리고 걸어가면 그 잔디밭이 점점 더 자세해지죠.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안 볼 때는 그 잔디밭은 자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효율이 떨어지거든. 굳이 계산을 해서 그 잔디밭을 자세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데 캐릭터를 들고 거길 점점 다가가면 그 잔디밭 모양이 점점 자세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게임처럼.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세상에 지금 게임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뮬레이션 이론이죠. 거기에 접목을 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확실히 게임에서는 컴퓨팅 파워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가까이 있는 애들은 GPU 성능을 좀 더 많이 할애해서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멀리 있는 거는 관심이 없으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덜 연산해서 대충 보여주자가 되는데 뭐 비슷한 뭐 의미적으로는 뭐 퉁쳐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뭐 빛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까 파동적인 특성, 입자적인 특성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모두 있는 거지만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 뭐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뭔지는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아무런 물리학 지식 전혀 없었고 딱 보고 그런 거 같은 거야 진짜로.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프로그램에 살고 있어요. 지금 시뮬레이션이야. 창조주가 인간이 이렇게 작은 데까지 들어올 줄 몰랐던 거야. 이렇게 확대를 다 해가지고 광자까지 관찰할 줄 모르고 그냥 프로그램을 해놨는데 인간이 관찰을 하게 된 거죠. 이 과학의 발달에서.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게임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광자가 마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켰다 하면 바꾸고 안 보고 있네 하면은 다시 파동처럼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유사과학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뭐 그 영상이 권위 있는 채널, 뭐 과학 채널에서 만들어진 영상도 아니고 댓글 보면은 이거 다 개소리다 이런, 그러니까 약간 유사과학 같은 영상이었어요. 그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 의미적으로 뭔가 같은 맥락이어 보이는 부분을 짜맞춰서 그렇게 믿게 만드는 류의 영상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심지어 그 실험 결과인지 뭔지 그 내용도 있잖아요. 이 빛이 갑자기 입자처럼 행동했다가 파동처럼 행동했다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저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댓글들을 보니까 이거 아니다. 관찰자 효과 없다고 밝혀졌다. 다 유사과학이다라는 댓글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되고 이게 뭐지? 싶었어요. 약간 육성으로 와씨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진짜야? 하면서 이제 양자역학을 파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시작이 된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영상 내용 어떠신 것 같아요?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네, 우선 빛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파동의 성질이랑 입자의 성질을 다 갖고 있고 그 방금 말씀하신 이중실리 실험 이후에 그게 지금 19세기 실험일 거예요. 과학사적으로. 그게 그 하이델베르그 불확정성 원리가 거기서 나온 거 맞아요?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 맞죠. 네. 그리고 그 실험이 있고 나서 20세기 넘어와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입자임을 또 밝혀내죠. 완전 반대의 성질이 있음을 밝혀내는 광전 실험인가 광전 효과인가 뭐 이렇게 실험이 있을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과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죠. 파동 아니면 입자다라는 A 아니면 B다라는 거였는데 A랑 B가 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양자역학의 시작일 거예요. 근데 뭔가 그런 물리학적 지식을 떠나서
이 영상이 진짜라고 믿으세요? 그래서 그 영상이 가짜일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이건 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관찰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결론을 짓는다기보다는 제가 그걸 제 눈으로 직접 봤으면 우리가 모르는 자연계의 법칙이 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까지 그러니까 우리 세계가 시뮬레이션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다, 이건 도약이고 비약이다. 뭐 비약이라기보다는 상상력이 참 풍부하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왜 가까이 있는 잔디와 멀리 있는 하늘을 다르게 표현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뭐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잘 연결지어서 그러한 논리를 만들어냈구나 하는 느낌은 있으나,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겠다 막 믿으면 안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안다고 했으니까 이유가 효율을 위해서인가요? 컴퓨터는 그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그렇죠. 효율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뭐 1초에 컴퓨터 게임을 실행을 시킬 때 컴퓨터가 뭐 내가 부품을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면 그 컴퓨터가 1초 안에 할 수 있는 연산의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게임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연산들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선택적으로 내가 효율을 높이고 싶은 부분, 낮추고 싶은 부분을 정해놓은 거죠. 네. 그게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게임을 만들 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ROI라고 해서 Region of Interest라고 해서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작업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서든 어택 같은 FPS 게임을 할 때 본인이 바라보는 영역만 맵이 맞아. 나오고 뒷부분은 안 나와요. 리소스를 줄이려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옛날엔 더 컴퓨팅 파워가 안 좋았으니까 옛날에는 유리창이나 거울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게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해서 빛의 움직임을 연산할 줄 알아야 거울과 유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옛날 게임에서 유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와 똑같은 장소를 뒤에 하나 더 그려요. 좌우 대칭시켜서. 그리고 그거를 플레이어가 보기에는 거울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 본다면 우리의 거울도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이 만약 시뮬레이션이라면.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게임 개발자들이 고민하고 뭔가 만드는 트릭들을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되게 신선한 생각인 것 같긴 해요. 슐라님은요? 뭐 저는 일단 잘 모르고요. 근데 사실 나도 몰랐어. 이 영상 딱 들으니까 어때요? 진짜 저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 세계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어때요? 뭐 흥미로운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실 철학에서는 양자역학을 막 가져다 쓰는 경우가 뭐 또 워낙 많고,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실존 철학들도 제가 좀 접해본 상태인데, 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그러니까 게임하고 약간 비교한 이야기 속에서는 물질 세계 속에서의 어떤 그 입자하고 파동의 관계하고 비물질적인 상황에서 하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조명이나 설명이 좀 잘 돼 있으면 더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음적으로 어느 부분 정도 이해는 되는 게, 매트릭스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관심 있게 보다 보니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뭐 충분히 그 영화 보고 나면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게 이제 매트릭스와 이 양자역학 관련 비디오를 보고 그런 생각을 안내님이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옛날에 코스모스라는 우주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한 적이 있어요. 이 넓고 넓은 우주가 정말 자연적으로 생겨났을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뭐 시뮬레이션까지는 아니어도 뭐 우리나 어장이나 이런 그런 게 아닐까?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다들 촉매제는 다르겠지만 이 세상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은 되게 많을 거예요. 다들 열려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보통은 약간 터무니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다라고 치부하시는 분들이 전 되게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평소에 살아가는 분들은. 근데 저도 하몽님 말씀대로 매트릭스를 안 봤으면 이렇게 빠졌을까 싶기도 하긴 해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매트릭스를 보고 들었던 의문들이 그런 거였잖아요. 실제란 무엇인가? 진짜 세계란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컴퓨터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깨어나야 되는가? 왜 깨어나야 되는가? 깨어나는 게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이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좀 약간 과학적으로 답변을
찾을 수 있으려나 해서 이제 양자역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영상 때문에 양자역학을 접했고 사실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이렇게 진짜 이 영상이 전부겠어? 아니겠지 하고 이제 양자역학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네. 최대한 재밌게 재밌게 해볼게요. 자, 우선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들어봤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뭔지 전혀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해보니까 뭐 코펜하겐 해석, 중접 상태, 뭐 결어근남, 하이젠베르크 불확정 뭐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나오더라고요. 양자역학 공부를 통해서 저는 물리학 그리고 나중에 철학 공부까지 이어졌는데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양자가 뭔지 몰랐거든요. 양자가 뭔지 아세요? 저 진짜 몰랐어요. 양자가 뭔지. 분자나 원자 같은 미시 세계에 있는 것들을 다 양자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양자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전자 원자처럼 그러니까 알갱이? 예를 들면 전자를 저희가 물론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전자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원자랑. 그렇죠. 이런 거를 양자.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좀 더 작은 걸 양자라고 하나? 특정 하나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전자처럼 이렇게 딱 특정할 수 있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 뭐예요 그래서? 네, 오랜만에 까먹었어. 양자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보시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다 확대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확대를 하면 칸이 나올 거예요. 칸이. 그 픽셀? 칸의 크기가 양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현 최소 과학에서 쪼갤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그래서 이 전자 원자처럼 어떤 공들이 아니고 그냥 그 단위 크기가 양자예요. 그럼 세월이 흘러서 더 작은 단위를 발견하면 또 갱신될 수 있는 개념인 그래도 거예요? 그 얘네는 양자의 역학 쪽에서 존재하겠죠. 어차피 그 양자 칸에 있을 테니까. 양자 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림을 엄청나게 확대하면 점점점점점점이 나오거든요. 컴퓨터에서도. 그 칸의 크기, 픽셀 크기가 양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그림의 하신 거구나. 네, 비유죠, 비유 당연히. 그림의 그 픽셀이라는 메타포가 잘 맞나요? 그 물질 세계에서 양자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도 그림을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비유를 드렸지만 우리 세계를 미친 듯이 확대를 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그럼 그때 최소 단위가 나와요.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그렇죠. 단위.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픽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 세계는 이제 픽셀로 우리가 구성한 건 아니니까 네네네. 그 물질 세계를 확대했을 때도 픽셀이라는 비유가 잘 맞는 네네. 거예요. 그 픽셀이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물리학에 온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확대해도 픽셀이 없잖아요. 이게 약간 안 맞는 게 우리도 그림처럼 똑같이 정말 끝까지 확대하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존재해요. 뭐가 있대요? 그게 양자예요. 그 단위가. 그러니까 단위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가설적으로 이름을 붙인 건가요? 아니면 뭔가 발견이 돼서 거기에다가 양자란 이름을 붙인 저도 거예요? 딱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미 있죠. 뭐가 있어요? 분자도 있고 원자도 있고. 저희가 그러니까 원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원자보다 더 작은 것들이 있지만 원자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알이거든요. 현 물론 더 인류가 쪼개질 수 찾은 있지만. 가장 작은 단위죠. 아직까지는 물론 촉근 이론이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네. 근데 사실 원자보다 더 작은 단위들이 발견이 되긴 했어요. 뭐 쿼크라던가 유명한 맞아요. 쿼크, 쿼크, 뭐 양성자, 촉근. 중성자 이런 애들. 근데 그냥 원자를 우선 보면은 그 원자들이 활동하는 그 세계는 양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양자라고 이렇게 묶어 놓은 거네.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를 말씀하신 들어보니까. 거에서 들어보니까 전자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그 세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고 그거보다 크게 이루어진 뭐 우리 사람도 이제 자 연결이 돼서 설명이 될 건데, 그 양자라고 하는 단위가 실제로 뭐 발견이 될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니까. 아니 이게 실제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원래 고전 역학, 그러니까 원래 이 세계는 연속적이다라는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초에서 2초로 넘어가는데 끊기지 않고 1초에서 2초로 스무스하게 촛바늘이 움직이듯이 연속적인 이런 양을 가진다라는 게 세계관이었거든요. 고전 역학이. 근데 그거를 진짜 미친 듯이 확대를 해보면 그 초시계도 어느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끊겨서. 그 단위가 양자입니다. 그리고 그건 발견이 돼서 양자가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미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시 세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봐봐요. 두 손 꼭 모으고 얘기한다. 우상향 그래프가 있어. 우상향 그래프가 있어요.
우상향 그래프. 이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음. 계단식이 아니야.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는 연속적인 세계관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 그래프를 진짜 미친 듯이 확대를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과연 끊김이 없을까? 근데 그 불연속한 점이 나타난 거예요. 미친 듯이 확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원자 이퀄 양자는 아닐 거예요. 전혀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분명한 실제로서 그 픽셀적인 단위가 네, 있다고 말씀을 있다는 하시는 거예요. 거잖아요. 네, 그게 있다는 뭐냐고 거예요. 여쭤봤는데 그게 양자죠. 그 단위가 밝혀져서 그게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양자라고. 양자라는 그 이름을 양자가 넣은 뭐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그 단위가 원자나 양자예요. 전자나 분자 같이 우리가 흔히 미시 세계라고 하는 그 과학적으로 보는 미시 세계에서 얘기하는 원자, 분자 이런 작은 단위들보다 더 작은 단위들도 발견이 됐어요. 실제로 그 모든 미시 세계를 포함해서 양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일종의 장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그 테마예요. 테마. 단위예요, 단위. 테마예요. 테마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양자라는 게 우리가 전자, 분자 이렇게 한글로 들어서 좀 그렇지 영어로 하면 퀀텀이거든요. 양자라는 게. 이게 자가 들어가서 헷갈려 이해할 때. 이게 하나의 뭔가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양자라고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퀀텀이에요. 퀀텀. 그런 테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시세계의 테마. 네. 이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단위 혹은 양을 양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자가 들어가 있어서 뭐 분자, 전자 이런 건가 했는데 어쨌든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자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잡고 넘어가는데 시작하기 전에 양자역학계에서 되게 위대한 과학자라고 불리는 리처드 파인만이 했던 말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양자역학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양자역학은 불완전하고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는 양자역학은 무엇인지 진짜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양자는요. 양자역학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뭐 흑체 복사라는 게 있는데 저 뭔지 몰라요. 흑체요? 복사예요? 아니 저 뭔지 머리에 몰라요. 뿌리는 거? 흑체 복사 뭔지 모르는데 이걸 무슨 말이냐면 막스 플랑크라는 물리학자가 뭘 발견하냐면요. 빛의 에너지가 띄엄띄엄하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 띄엄띄엄이 제가 말씀드린 그 단위예요. 1은 있지만 0.5원은 없듯이 이런 단위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까 그 입자랑 빛이.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입자? 같은 얘기죠. 네. 띄엄띄엄 있다라는 게 그 빛이 입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라고 지금 법례님은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파동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 아닌가? 빛이 입자라는 말이 이것 때문에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인지 나중에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전역학은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1도에서 2도로 넘어갈 때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움직인다는 게 기존 고전역학의 세계관인데 막스 플랑크가 이 흑체 복사에서 보고 연구를 하다가 빛이 계단식으로 움직인다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가 띄엄띄엄 움직인다는 걸 발견을 하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전역학에 따르면.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빛은 불연속적으로 그러니까 계단 형태로도 움직인다라고 말을 해서 이걸 아인슈타인이 바톤 터치를 받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조금 더 심화해 볼게요 하면서 아인슈타인이 빛이 입자군요 라고 처음 얘기를 하게 돼요.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입니다 라고 하고 이 빛이 입자라는 걸 밝혀내면서 노벨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탄 걸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지만 빛이 입자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그 뉴턴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죠. 과학사적으로. 사실 뭐 여기는 아니죠. 뒤로 좀 다 가야 되지만 이때 아인슈타인 좀 처음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사람은 맞죠. 이때 당시. 근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원래 그 특허청 1개 직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맞아요. 당시 한참 이렇게 막 토론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뭐 듣보잡이 나타나서 빛은 입자입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하는데 뭐 이건 다른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양자라는 게 처음으로 얘기가 되기 시작해요. 아이러니한 거죠.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부정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처음 시작은 아인슈타인과 이 막스 플랑크였습니다.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라는 게 150년, 장장 150년 동안 뜨거운 감자가 돼요. 그러다가 1800년대 초반에 제가 바로 영상에서 봤던 그 이중슬릿 실험이 나타납니다. 토마스 영이라는 물리학자가 한 건데요. 이중슬릿 실험 결과를 통해서 빛이 저 벽에 점점 이걸 간섭문이라고 하는데 파동만 띄는 문이에요. 즉 슬릿 모양 두 개를 띄는 게 아니라 간섭무늬를 띄고 있기 때문에 빛은 파동이다라고
탕탕탕 내려져요. 아예 쐐기를 박아버려. 빛은 무조건 파동이다. 하고 끝나는 듯 싶었을 때 아인슈타인이 나타난 거예요. 아닙니다. 빛은 입자입니다. 하면서 이때 아까 말씀하신 뭐 광전 효과의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입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무시를 받았고 이때 뭐 광량자 어쩌고 하면서 퀀텀이란 말이 생겨난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빛은 파동이기도 하면서 입자이기도 한가 보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파동이고 아무리 봐도 입자가 맞으니까. 둘 다 맞으니까. 즉 물리학계는 그래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지 라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했다가 이 과학자들은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쫙 쐐기를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파동이니 입자니 하면서 이제 아인슈타인파랑 코펜하겐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코펜하겐은 그 지역 이름인데 여기에 보어랑 볼은, 하이젠베르크 이런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을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유명한 사람들인가요? 보어는 들어본 것 같아. 보어의 법칙은 고등화학에도 나오죠. 볼은, 하이젠베르크 이런 사람도 유명해요? 하이젠베르크는 부분과 전체 이 책으로 또 유명하지 않나요? 세 분 중에는 그래도 보어가 제일 반가운 분이긴 하네요. 제일 일찍 우리가 접한 분. 교과서에서 제일 빨리 접하는 분이기 때문에. 보른이라는 저는 다 처음 분은 들었어. 사실 진짜 처음 듣네요. 어쨌든 네.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나는 이게 상식인지 네. 궁금했어. 이공계 아니야. 분들은 이게 아니야, 상식인가 싶었어. 오케이. 이공계도 몰라. 저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가려고. 네, 그래서 코펜하겐파 먼저 시작을 할게요. 코펜하겐파는 뭐냐면요. 이제 양자역학을 지지하는 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인슈타인파는 양자역학 따윈 없다라고 지지하는 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펜하겐파 여기 이제 중요 아까 말씀드린 보어, 보른, 하이젠베르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네 맞습니다. 세계는 거시세계와 미시세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시세계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고전역학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지구는 돌고 중력이 있고 뭐 움직이고 이런 세계인데 미시세계 즉 양자역학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얘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이중슬릿 실험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중슬릿 실험이 그렇게 간단한 실험이 당연히 아니지만 그냥 후려쳐서 설명을 해보면 빛은 우리가 관측하면 입자가 되고요.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빛은 파동이고 입자이고 둘 다 맞아. 즉 빛은 중첩성을 가져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해서 확률적으로 그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측을 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이 달라요. 관측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넓게 퍼져 있던 빛이 입자일지 파동일지 중에 하나가 발견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맞다는 거죠. 입자이기도 하고 결국엔 파동이기도 하다. 근데 이게 듣는 분들도 지금 이게 뭔 개소리야 싶지 않나요? 재밌는데요? 전 들으면서 뭔 소리야 싶었어요. 그러니까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한 게 이게 무슨 말이야 싶었어요. 근데 이게 딱 정확히 아인슈타인 파가 했던 말이에요. 그게 뭔 소리냐. 그래서 양자역학은 중첩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빛을 이중슬릿에 쪼잖아요. 그러면 이 빛은 구멍 2개 중에 어디를 그럼 통과한 걸까요? 2개를 다 통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또 실험을 하냐면 하나씩 쏴봐요. 전자 하나, 한 알씩 총알처럼. 빛을? 네. 가장 작은 단위의 빛, 그러니까 전자, 광자라고 할게요. 이 광자를 하나씩 쏴보는 거예요. 마치 총알을 우리가 하나씩만 쏴보듯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지났을까요? 하나만 쐈는데. 왠지 파동처럼 회절 간섭이 일어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를 쐈는데도 불구하고 2개를 다 지난 것처럼 전체 끝에 벽에는 간섭무늬, 즉 점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총알을 하나를 쐈는데 어떻게 다 지나 2개를 동시에. 근데 얘네는 2개를 동시에 지난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총알 하나가 어떻게 구멍을 동시에 지나냐. 그럼 지나기 전에 하나를 2개로 갑자기 쪼개져가지고 2개를 지난 다음에 하나로 다시 합쳐지는 거냐.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그게 원래 양자역학 세계다. 우리가 멍청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측정, 즉 관측 있죠. 아까 이중슬릿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구멍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래 네가 A 구멍을 지나가는지 B 구멍을 지나가는지 내가 확인을 해주겠어. 이 관측 있죠. 이 관측이 그 아래 영향을 미쳐서 광자, 즉 가장 작은 알갱이가 입자로 행동할지 파동으로 행동할지를 결정짓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다는 게 뭐죠? 본다는 거?
빛을 보는 거죠. 사실 저는 본다는 거에 큰 뭐 그런 관념이 없었는데 물리학 쪽에서는 본다는 건 물체를 치고 나온 빛이 내 눈에 내 망막에 맺히는 걸 본다라고 개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빛이 이 물체를 치고 오는 게 이 작은 알갱이에게는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그 세계는 너무 작아서. 그래서 빛이라는 입자가 날 딱 치는 순간 얘는 바뀌는 거예요. 위치든 운동량이든 뭐든. 그래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광자들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순간 이 작은 전자들은 빛한테 맞은 거죠. 빛한테 맞으면서 위치가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입자로 행동하게 되는 거다라는 결론이 가장 지배적인 해석이었어요. 그게 아인슈타인파? 이게 코펜하겐파? 코펜하겐파. 그러니까 양자역학 세계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네요? 아니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전자 세계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정확히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왜 얘네는 입자로 행동하고 파동으로 행동하냐?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공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빛을 맞았는데 빛이 너무 세서 얘네가 흔들린 거야. 그래서 입자가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이거를 결 어긋남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에요. 정답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측되는 순간 전자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럼 안 보면 아무 데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만 않으면 이 전자는 항상 두 개의 구멍을 지나는 거고 우리가 보면 하나의 구멍을 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면 그럼 우리가 안 보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건 전자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작은 단위의 원자는 관측이 안 되면 아무데나 확률적으로 여기저기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순간 하나의 입자처럼 생긴다는 거죠. 물리량이.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러면 저기 떠 있는 달은 내가 안 보면 없는 거고 보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안 봤어. 내 친구가 봤어. 그럼 있는 거야? 나도 안 보고 내 친구도 안 봤는데 지나가던 새가 봤어. 그럼 있는 거야? 이렇게 반박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달을 이용한 반박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측정을 하니까 얘네가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측정을 안 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양자역학은 크게 문제점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측정이 뭔지가 명확치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게 측정이야? 그러니까 망막에 맺힌 데 상이 있으면 그게 측정이니? 아니면 저 박테리아가 지나가다 봤어. 그럼 그게 측정이야? 개가 봤어. 그것도 측정이야? 카메라가 봤어. 그것도 측정이야? 측정이 뭔지 정확하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코펜하겐 해석파는요. 세계를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로 나누거든요. 이 거시세계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이 세계고요. 미시세계가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저 작은 세계들이에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경계가 어디야? 박테리아까진 미시고 그 아래는 거시, 그 위는 거시야? 그렇게 되겠네. 분자 1000개는 거시고 분자 999개면 미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자들이 진짜 싫어하는 그런 거네요. 뭔가 왜? 모든 걸 하나의 공식으로 풀어나가는 걸 좋아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세계를 구분하는 순간 패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거시세계는 어디까지고 미시세계는 어디까지인지가 좀 애매하긴 할 것 같아요. 물론 강아지나 고양이는 거시겠지. 그러면은 저 작은 박테리아는 미신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때 이 양자역학 코펜하겐파가 답변을 한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라 답변을 했었냐면 닥치고 계산하라. Shut up and calculate 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됩니다. 양자역학 공부하시면 이 말을 꼭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거시고 어디까지가 미신지 모르니까 그냥 닥치고 양자역학 계산이나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셔럽이라고 했대요? 이거 그대로 shut up and calculate 닥치고 계산하라. 어디서 세미나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질문을 계속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거예요. 네, 자기들도 모르겠으니까. 그만큼 양자역학은 불확실하니까. 그러면서 야 니네가 얼마나 개소리인지 내가 얘기해줄게 하면서 슈레딩거가 나타납니다. 슈레딩거는 아인슈타인파예요. 양자역학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니네가 나눈 그 거시세계 미시세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우리 고양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지라고 하면서 슈레딩거 고양이가 나옵니다. 슈레딩거 고양이 내용을 잠깐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박스 안에 양자역학에 사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에 사는 존재는 중첩해요. 그러니까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반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만약에 50%로 A로 전환되고 50%로 B로 전환되는 중첩 상태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A 상태로 전환되면 어떤 장치를 통해서 독극물이 퍼집니다. 근데 B 상태로 전환되면 독극물이 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독극물 장치를 상자 안에 넣고 고양이도 함께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얘기해보면 50% 확률로 독극물이 깨지고 안 깨지고 양자역학의 이 존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대로면은 50%로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고가 아니고 깨질 확률도 100%고 안 깨질 확률도 100%인 맞아요, 상황이 맞아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슈레딩거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니네 말대로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이 고양이가 죽었을 수도 있고 안 죽었을 수도 있고 근데 양자역학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열기 전까지 이 상자 속 고양이는 죽은 상태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상태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꼴인 거예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니네가 한번 봐봐 하면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연결하는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을 사고 실험으로 내놓는 거예요. 고양이 불쌍해. 불쌍하죠. 물론 사고 실험이긴 하지만 슈레딩거 고양이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도 미해결 상태인데 이 뒤에 되게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1999년에 안톤 차일링거라는 과학자가 야 실험하면 되잖아 하면서 실험해요. 저한테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까짓 거 실험하면 되잖아 하면서 실험을 딱 하는데 물론 고양이로 한 건 아니고 탄소 분자 60개를 막 이렇게 축구공 모양으로 만들어서 C60 실험 그거구나. 네 맞아요. 뭐지? 탄소 분자 60개를 축구공 모양으로 이렇게 막 조립해서 만들었는데 그거 만든 것만으로도 물리학상을 받았을 정도로 되게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그게 버키볼 모양 뭐 그게 맞아요. 그건가? 맞아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야 이거 이중순리 제조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쌤은 어떻게 되길 기대하고 세게 한 거예요? 기대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한 거죠. 이 탄소공이 그 이중순리 구멍 2개를 동시에 지나는지 하나만 지나는. 동시에 지나면 양자역학이 맞는 거고. 왠지 동시에 지났을 것 같아. 근데 탄소 입자는 빛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빛이 아닌데 거기에 이중슬릿에 그러니까 보낸 거죠 이렇게 쫙. 그러니까 보내면 빛과 같은 특성이 있기를 기대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한 바가 아니라. 그게 미시세계니까. 그러니까 무슨 같은 벽지구로. 그러니까 적어도 보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지나는지 하나로 지나는지로 맞아요. 그걸 보려고 한 거지. 상징하는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빛과 똑같이 움직일 거니까를 가정을 하고 보냈냐는 거죠. 아니요. 가정한 건 없고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한 거고. 근데 이 실험의 의의는 뭐냐면 저희가 여태까지 엄청 작은 전자로만 실험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슈레딩거가 야 그럼 고양이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탄소 60개를 붙인 의의는 뭐냐면 전자보다 훨씬 큰 존재도 이 실험에 맞는가예요. 그러니까 거시세계와 미시세계 그 중간 단계에 있어 보이는 이 탄소 60개짜리 분자 공도 이 실험을 만족하는가. 이게 만약에 만족하면 무슨 의미냐면 결국엔 고양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탄소 60개 분자가 2개를 동시에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고양이도 조건만 맞으면 2개를 동시에 지나고요. 조건만 맞으면 상자 속에서 죽어있기도 하고 살아있기도 한 게 맞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이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럼 아까 제가 결어근남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관측이 뭐냐라고 문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관측이 사람이 보는 거야?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야? 관측이 뭐야? 내가 상자를 안 열고 상자 안에 카메라를 설치했어. 그럼 고양이는 죽는 거야? 사는 거야? 이런 문제가 관측인데 이 관측이 결국 뭐라고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냐면 관측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우주 전체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달을 안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상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달은 존재하지 않냐? 이게 아인슈타인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답하는 거냐면 지나가는 공기 분자 중 하나라도 그 달에 부딪혔다면 우주가 관측한 거이기 때문에 달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측의 주체는 사람 같은 이성을 가진 뇌를 가진 생명체가 아니라 그냥 이 우주 전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빛 알갱이가 어디 하나에 닿았다? 그건 관측된 거예요. 공기 분자가 하나 닿았다? 관측된 거인 거죠. 그럼 사실상 거기 그냥 있다는 얘기랑 별 다를 바는 없지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관측을 못하면 아까 탄소 분자 60개 붙인 공 모양 있죠. 얘는 그렇게 철저하게 실험이 된 거거든요. 완전히 진공으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이 공에 닿지 않게 만들었는데 그럼 존재하지 않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공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의 실제는 안정성을 띠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럼
아니죠. 그러니까 고양이를 치면은 그건 더 이상 고양이가 아닌 거지. 진공 상태의 고양이가 어떻게 살겠어. 그것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상태가 될 수 없는 게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엄청 많잖아요. 이 세포 하나하나가 서로를 관측한 거거든요. 지금 같이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냥 작은 단위들을 다 가져와서 어떻게 조건을 잘 맞춰 놓으면 그거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고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의 의의는 뭐냐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자역학 세계가 거시세계로 조건만 맞으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실험이 된 거죠. 예전에 저 수업 들을 때 교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뭐 얘기 흔히 하잖아요. 흔히 해요 그런 거를. 아니 그러니까 처음 뭐 들어봤어.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누가 막 뭐 허풍이 심하면은 야 우리 집엔 금송아지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논리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우리가 금송아지 우리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관제 안 했으니까. 있다는 거지. 있다고 해도 내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한다는 것의 정의가 바뀐 거죠. 그 정의를 함으로써 실제한다는 게 원래 그냥 고전 물리학에서는 그냥 있는 거,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고전 역학을 하고 이제 에너지를 찾고 그런 건데 아예 그 실제라는 정의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주에 관측돼야만 뭐 분자가 충돌을 하든 아니면 빛이 쪼여지든 이 우주 내에서 역학적인 운동이 생기면 그것은 곧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아예 패러다임이 바뀐 느낌이네요. 맞아요. 원래 고전역학에서 이 존재를 결정을 하려면 위치와 운동량만 알면 사실 이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다음 움직임은 어디인지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결정론적 우주관을 갖고 있었잖아요. 고전역학이. 이게 다 깨진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근데 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참 쉬운데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굴복하지 않아요. 너네 다 개소리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면서 이 뒤에 이때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주사위? 맞아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존재는 결국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구름처럼. 근데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한 점에서 발견이 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확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신이 주사위를 던진다는 거야? 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고 사실 이 물리학계에서 신을 언급을 했다는 건 이미 그냥 끝난 거죠. 이미 진흙탕 싸움이 된 거죠. 아인슈타인도 되게 절박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밌다. 재밌는 거 맞죠? 네. 달리 코멘트 달 게 없어서 코멘트 좀 해줘. 나 좀 힘들어. 뭐 낄 틈이 없었습니다. 아주 설명이 네. 더 얘기해줘. 재밌어. 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때가 한 1920년 30년대쯤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갑자기 미국으로 갑니다. 이 미국으로 왜 갔냐면 이때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잖아요. 도망간 거죠. 미국으로 이제 망령을 가서 갑자기 야 모여봐 하면서 똘마니들 모아요. 너네 나랑 같이 반박 좀 하자 하면서 이제 EPR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EPR은 이제 이름을 딴 건데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이렇게 세 명이 팀을 결성해서 양자역학은 개소리다라고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EPR인데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실제라는 게 그럼 뭔지를 이 사람들이 먼저 가정을 내려요. 실제라는 건 그럼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한 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실제라는 건 대상을 교란하지 않고 물리량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으면 이 물리량에 대응하는 물리적 실제 요소가 존재한다. 졸라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한다는 것 자체를 까다롭게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교란이라는 걸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광자, 이중슬릿을 지나는 광자는 측정을 함과 동시에 교란당해요. 왜냐하면 빛이든 뭐든 나에게 닿았거든. 그러면 이 관측 대상인 이 전자는요, 위치가 변해요.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아서 이런 걸 교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더 복잡하지만 이 교란을 주지 않고 만약에 무언가를 특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 그건 실제하는 게 맞지 않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중슬릿에 지나는 전자를 우리가 측정 안 했어. 근데 어떤 방법으로 저기 있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았어. 그럼 쟤는 실제한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성. 예측이랑 다르죠. 왜냐면 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했으니까. 좀 어려운 말을 한 거지 내가. 그러면서 사고 실험을 발표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훑어서 설명해드리면 모피어스가 빨간 약이랑 파란 약을 양손에 넣죠. 뭘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한테. 우리가 왼쪽 손을 딱 선택했더니 빨간 약이 나왔어요. 그럼 오른쪽 손에는 뭐가 있죠? 파란 약. 파란 약이 있죠. 근데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그건 펴보기 전까진 모릅니다 라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왜냐면 아무도 관측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찌른 거죠.
너네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들어봐. 이러면서 사실 어떤 사고 실험이었냐면 어떤 박스 안에 쉽게 빨간 약, 파란 약이라고 해볼게요. 박스 2개에 빨간 약과 파란 약을 하나씩 넣고 난 안 봐요. 아무거나 막 넣어서 딱 넣고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이 상자들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4광년 떨어진 곳, 그러니까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려요. 하나는 안드로메다에 도착했을 거고 하나는 뭐 다른 곳에 도착했겠죠. 안드로메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상자를 엽니다. 빨간 약이 만약에 들어있다? 그럼 그 순간 즉시 저쪽 상자에는 파란 약이 있다는 사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쪽 세계에 있는 상자 안에 있는 파란 약을 관측은 안 했잖아. 상자 열어서 본 건 아니잖아. 근데 저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저 상자는 파란 약이 들어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너네 말대로라면 관측 안 했으면 모른다며. 우리는 빨간 약인데 저 상자는 관측하기 전까지는 빨간 약일 수도 있고 파란 약일 수도 있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무조건 파란 약인데. 이렇게 된 거죠. 이거에 보어가 반박을 못해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뭐 복잡한 사고 실험이었지만 보어가 반박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인슈타인에 막 붙어요. 사람들이. 막 봄, 벨. 벨은 들어갔다. 어쨌든 봄이랑 벨이랑 이런 되게 유명한 그 양자역학관에서 좀 최근 상태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막 붙습니다. 형님,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붙어요. 그러면서 야, 니네 틀렸지 하면서 막 까댑니다. 사실 여긴 좀 노잼이라서 소개를 안 할 건데 어쨌든 이러면서 아인슈타인이 조금 힘을 얻어요. 말이 안 되는 게 맞으니까.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안드로메다에 박스 하나 보냈다고 했잖아요. 안드로메다에 있는 박스를 딱 열었는데 빨간 약이야. 그럼 그 순간 저쪽에 있는 파란 약이라는 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정보 전달 속도도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뭐 비전공자로서 저는 빛의 속도 한계인 건 알았지. 빛의 속도가 한계다. 근데 저는 그게 정보 전달 속도, 그러니까 그건 되게 추상적인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난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 속도만 빛의 속도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추상적인 정보라는 것도 전달되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없다라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의 취득 속도라는 건 이 빨간 약이라는 거를 눈으로 보고 이 시냅스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통해서 가는 그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느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정보 전달 속도는 제가 빨간 약인 걸 발견하는 순간 저 사람의 저쪽에 있는 박스가 파란 약이라는 게 결정됐잖아요. 이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너무 빠르니까 즉시죠, 즉시. 빛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꼬집었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사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나중에 밝혀져요. EPR 논문이 여러분 EPR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EPR 패러독스라고 불리거든요. EPR의 패러독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깔려고 내놨던 요 내용들이 양자역학을 밝히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서 패러독스라는 말이 붙어요. 그 조건을 넘나 보다. 자, 어쨌든 반박을 못해요. 보어가 반박을 못하는데 이후에 꽤 최근에 2015년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까잖아요. 박스들을 이용해서. 그러면서 옆에 있던 슈레딩거가 아까 슈레딩거는 누구 파였죠? 아인슈타인 팬이었죠. 슈레딩거가 맞아 이러면서 옆에서 막 거들어요. 야, 니네가 말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안 돼 이거는 하면서 이제 이 빨간 약과 파란 약에 해당하는 이 두 개는 얽혀 있어 라면서 양자 얽힘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양자역학을 깔라고 아인슈타인이랑 슈레딩거가 만들어냈던 이 개념들이 결국에는 양자역학을 밝히는 데 다 쓰여졌어요. 그래서 패러독스라는 말이 붙은 거고 나중에 2015년에 이 양자 얽힘 좀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빨간 약, 파란 약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뭐 스핀도 나오고 뭐 방향도 나오고 하는데 이 양자 얽힘 빨간 약이 하나면 나머지는 무조건 파란 약이다. 이 관계 있죠. 내가 빨간색이면 넌 무조건 파란색이야 라는 이 얽힘 관계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고 기사 제목에 뭐라 나냐면 아인슈타인 미안해 이거 사실이었어 하면서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게 맞는 걸로 나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정확히 빛의 속도를 넘는 게 어떤 거예요? 뭐가 빛의 속도를 넘는다고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광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원래 4년이 걸려야지. 빨간 약인 걸 알고 파란 약인 걸 알려면 최소한 4광년 거리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내가 이쪽만 열어봄으로써 상대편이 뭔지도 한 번에 4광년의 거리를 초월해서 한 방에 알 수 있다는 그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뭐라고 근데 말을 이게- 못하겠네요. 아니 이게 여러분 이게 복잡해요. 제가 지금 퉁쳐서 설명해 드리는 음. 거거든요. 이게 왜 복잡하냐면 아인슈타인이 반박을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야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빛의 속도를 능가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겠니? 이 바보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네는 이 반박에 사실 큰 타격을 안 입었었어요. 이 하이젠베르크 파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전자라고 해볼게요.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장소들은 구름처럼 확률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러다가 관측을 하는 순간 X선 뭐 좌표를 생각하면은 뭐 2-3에서 딱 발견이 된 거야. 그걸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반박했냐면 여기저기 퍼져 있던 그 확률들이 그 순식간에 한 점으로 모이려면 그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넨 틀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어파들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아니 형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은 이 전자는요. 존재를 하지를 않았어요. 이전엔. 그러니까 구름처럼 퍼져 있다는 게 그 구름 크기만큼 점점점점점으로 존재했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를 아예 안 하다가 관측하는 순간에 발견이 됐을 뿐이지 존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속도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없어요 형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빈 곳이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말을 하려면 1초 전에는 A에 있었다가 2초 뒤에는 B에 있어야지 이게 속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거예요. 야 1초 전에는 A에 있었다가 1초 뒤에는 B에 있으려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이젠베르크파는 아 형님 그게 아니고요. A 때는 존재를 아예 안 했고요. B에 처음 존재한 거예요. 속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인슈타인 뒷목 잡고 쓰러지겠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극도로 그래서 싫어해요. 뭐 어쨌든 하면서 사실 EPR 패러독스가 되고요. 결국에는 뭐 지금은 당연히 양자역학이 다 승리를 해가지고 양자역학의 세계가 왔죠. 이게 전반적인 양자역학의 보통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이나 책 같은 걸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정도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보면. 근데 여기까지 하면 노잼이니까 제가 조금 더 준비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신기해요. 진짜 하드코어한가요? 아 여기서부터 진짜 신기해요. 음. 여기가 진짜 난 포인트라 생각하는데 이걸 설명해주는 영상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최근이거든.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맨 처음 봤다던 그 시뮬레이션 이론 영상 있죠. 그걸 다시 돌아가 볼게요. 걔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눈을 딱 뜨면 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 원자라고 할게요. 편의상. 이 원자가 지나가는 구멍이 어딘지 확인을 자꾸 하려고 하는 딱 눈을 뜨는 순간에 이 원자가 걸렸다 하고 위치를 딱 결정한다는 게 그 영상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알갱이들이 의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눈치를 보면서 입자인지 파동인지 결정을 한다.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 마치 시뮬레이션 게임 같잖아 라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양자역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아까 이중순리 수렴 말씀드리면서 빛은 저 끝에 점점으로 찍힌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죠? 관찰했으니까. 저희가 봤잖아요. 음. 그럼 이제 유튜브 댓글대로도 이렇게 달리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가 봤으면 점이 2개 찍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입자의 성질을 띌 테니까 우리가 봤으면. 우리가 만약 실험 결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통과하는 순간을 보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시트지를 보는 것도 결국엔 관찰을 하는 그냥 거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집에서도 실험하실 수 있거든요. 이중슬릿. 이거 영상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중슬릿을 만들고 이제 앞에서 레이저를 딱 쏘면은 저 끝에 벽에 점점 간선 무늬가 딱 띄어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볼 수 있는 실험 결과예요. 근데 정말 특수한 정말 작은 광학 현미경을 설치하면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중슬릿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시광선, 그러니까 즉 눈으로 봐도 변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광학 현미경을 두면 입자의 성질을 띠고 왜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바뀌냐 그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영상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눈을 딱 뜨면은 입자로 행동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광학 현미경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의식이 있는 생명들이잖아요. 우리가 관찰을 딱 해요. 자, 이중슬릿 설치해, 빛쬐봐 하면은 이론상 줄이 2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측했잖아 우리가. 그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관측함에 의해서 들켰다 이러고 입자로 바뀌면서 그때 존재가 결정되고 결국엔 이중슬릿 모양의 2개의 점만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2줄만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 저 간선 무늬가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그래서 이 관찰자 효과는 헛소리야, 뭐 공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양자역학을 어느 정도 공부했을 때는 그 영상은 좀 비약이었고
요 정도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 벽면에 줄무늬가 사라지고 2개의 줄만 띄려고 할 때 그 조건이 뭐냐면요. 이 전자라는 게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뭐 라인이 있다 생각해 볼게요. 파동 형태면은 이렇게 곡선, 사인 형태의 곡선을 타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곡선을 흔들어야지 얘네가 입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한 거예요. 다시 그 광자, 빛의 작은 전자가 파동이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사인 형태의 곡선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가요. 이 곡선을 삐끗하게 만들어줘야지 입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돌이 있든 뭐 그 입자가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생기든 이렇게 뭔가 충돌이 생겨야 어쨌든 네네네.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고. 네네네네. 근데 아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입자 세계는 너무 작아서 빛의 전자만 닿아도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봐도 흔들려야 돼요. 우리가 본다는 건 빛이 닿았다는 거잖아.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온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빛의 전자, 그러니까 계속 전자라고 얘기할게요. 이 전자가 움직이는 그 사인 형태의 곡선보다 더 센 애들을 쬐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타이니, 엄청나게 작은 어떤 되게 미세한 어떤 진동을 딱 줘야 얘네가 움직이는 거예요. 단순히 빛이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실 제가 쉽게 현미경을 설치했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 장치들은 굉장히 조밀한 장치들이에요. 이 전자 크기 정도까지 교란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자세하고 정교한 장치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럼 뭐 우리 눈이 끼케야 뭐 30분의 1초 단으로만 변해도 그냥 이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눈의 정밀도가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일 수 있는 거죠. 가시광선의 범위에서는. 근데 우리가 진짜 빛이 흐르는 거를 뭐 동체 시력이 말도 안 되게 좋아서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면 맞아. 딱 이중 슬릿 모양으로 변화할 수도 있겠죠. 맞아. 그래서 가시광선은 걔네를 흔들기에는 너무 맹해요. 곡선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 잘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맹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시광선만으로는 저 전자들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작은 단위의 흔들림을 주면은 걔네가 이중 슬릿이 그 끝에 간선 무늬가 2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본 영상은 틀린 거 아닌가요? 왜? 제가 본 영상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관측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어디를 지나는지 봐야지 하는 순간 얘네가 움직인다 했잖아요. 파동이었다가 갑자기 입자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굉장히 조밀한 장치를 설치를 하면은 바뀌는 건데 이거는 그냥 물리학적으로 그냥 건든 거죠. 그렇지, 뭔가 변화를 준 거지. 그러니까 때린 거잖아. 되게 작은 파리채를 가지고 와서 그 작은 전자를 때리면 얘네가 움직인다는 거지. 우리가 딱 눈을 무슨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가까이 가서 잘 봐야지 이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눈이 거시세계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 입자들이 미시세계에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눈으로 아무리 거시세계의 움직임으로 봐봤자 이 미시세계는 안 움직인다는 거고, 방금 예를 들어주신 광학 현미경은 미시세계까지 건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는 되는데, 제가 딱 여기까지 공부를 했을 때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까지는 아닌 거지. 그냥 그러니까 솔직히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좀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지만 뭐 실제로 들어가면 뭐 분해론도 들어가고 뭐 또 들어가는데 쉽게 이미 설명을 팟캐스트 드린 치고는 거예요. 엄청 어렵게 설명하고. 그래 죄송해요. 어쨌든 아니, 근데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그 영상이 그럼 틀린 거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은 마치 스스로. 그러니까 이 영상은 마치 의식이 있는 존재가 봐야징 하고 눈을 딱 뜨면은 바뀌는 것처럼 영상을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GTA 맞아요? GTA 그랜드 세프트 오토. GTA나 뭐 심즈나 이런데 막 열심히 들어가 구석에 막 프로그램 된다는 데 들어가면서 잔디밭이 잔디로 변하는 거 확인하는 거랑 다른 문제인 거 아닌가요? 그치, 완전히 다른 문제지. 그냥 이건 물리학적인 내용이었던 거지. 그 작은 애들을 작은 파리채로 딱 때리면 입자로 바뀌는 거다. 인 거지. 우리가 보려고 했더니 들켰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다음부터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빛의 입자적인 특성, 파동적인 특성 뭐 둘 다 있다. 뭐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양자역학이라고 부르는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빛의 특성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아니요. 지금 그게 제가 아니에요. 듣기로는 빛의 이중성을 탐구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인 게 아니고 빛을 뭐 예를 들면 아까 했던 얘기 중에 하나를 들면은
하나의 총알을 탁 쐈는데 이중슬릿 2개의 구멍을 다 통과하는 우리의 고전 물리학에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양자역학이라고 이렇게 울타리를 지어서 그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하는 쪽을 양자 퀀텀 영역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시 세계의 미시 세계에서 고전 역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파트들. 맞아요. 이게 예시가 계속 빛이라서 그러실 수 있는데 꼭 빛일 필요는 없고요. 엄청나게 작은 전자들. 그치. 아까 C60 실험도 성공했었잖아. 아, 그렇지. 그래서 근데 처음 실험이 이제 광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빛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만큼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말을 할 거고요. 그만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찝찝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지금 쿠션 멘트를 치고 저는 굉장히 쉽고 후려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나면은 재미가 없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998년으로 쭉 올라와 볼게요. 1998년에 어떤 논문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 이름은 게르하르트 램페의 실험이라는 논문 이름은 달라요. 근데 게르하르트 램페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요. 이중슬릿 실험을 다시 한번 가져와요. 원래 이중슬릿 실험은 뭐냐면 여러분 이중슬릿에 빛을 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측정을 해. 그러니까 즉 아까 말씀드린 그 작은 파리채로 광자를 탁 치는 순간 이 광자가 입자로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파리채 세기가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얘네가 다 움직인 거죠. 그거가 이제 바로 교란이고 그 측정 자체 때문에 전자가 입자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원자를 통과시켜요. 이번에는. 측정하기 위해서 빛을 쬐요. 빛을 쬐야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태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가시광선은 너무 맹해서 얘네를 흔들 수가 없어요. 거시광력이야. 그만큼 굉장히 미세한 뭔가 측정, 그러니까 빛이라고 제가 지금 설명해서 퉁치는 건데 빛은 사실 아니에요. 굉장히 미세한 측정 기구를 써서 이 전자를 교란시키면 측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여태까지 이중슬릿 실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이렇게 해본 거야. 그러면 내가 정말 정교하고 미세하지만 얘네를 교란시키기에까지는 조금 맹한 애를 사용해볼게. 아, 미시와 거시의 경계에 있는 놈을 가져오겠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되게 많이 참고를 한 책이 김상욱 교수님 책인데요. 김상욱의 양자 공부라고. 근데 이 김상욱 교수님은 양자역학 공부하시면 아시게 돼요. 왜냐면은 뭐 대가 이런 분이라기보다는 양자역학을 대중화에 힘쓰시는 되게 대표적인 분이시거든요. 그 김상욱 교수님이 이 부분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이건 뭐라고 얘기한 거냐 같냐면 보지 않고 볼게요 라고 얘기한 거나 같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실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어쨌든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그 전자를 내가 진짜 작은 파리채로 칠긴 칠 건데 진짜 졸라 살짝만 쳐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입자가 되지 않을 정도만. 그 걔를 교란시키지 않을 정도의 그 진동수를 가진 애를 쬐볼게. 그래도 되냐?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일단 그 수준을 정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긴 말도 안 한데. 되는 네, 실험이었어.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실험이었고 사실 진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였다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방법은 되게 복잡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원자를 통과를 시키면서 이 원자를 교란시키지 않고 어쨌든 측정을 했어요. 어쨌든 했어. 교란은 안 시켰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물결 모양으로 생겼을 것 같은데. 왜냐면 교란시키지 않았으니까. 그치. 다른 분들은? 근데 이게 과학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교란시키지 않은 게 맞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교란 안 시켰어요. 그 가정이 맞다면. 근데 이 세상은 더 복잡하니까 다시 간섭무늬가 그 입자무늬가 나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입자무늬가 두 생겼다면 개만. 그 범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지. 근데 그 이제 충격을 그런가? 흔들었다는 거지. 네. 실험이 잘못됐다. 슐라님은? 아무것도 없었다. 원자를 쬐어요. 음. 사라질 순 없지 원자가 갑자기. 음.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간섭무늬, 그러니까 점점점점점점이 찍혔거나 원래 파동대로 아니면 여태까지처럼 그 두 줄이 찍혔거나 교란당해서 그러니까 입자로 변한 거죠. 전자이지 않을까. 지금 그럼 뭐야? 간섭 현상 생긴 거 2명 그리고 입자다 1명인가? 그러니까 파동 입자, 그대로 파동이었을 거다가 2명 파동. 바뀌어서 입자가 됐을 것이다. 범례님 1명. 뭐 이걸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있죠. 간섭무늬가 사라졌습니다. 오. 근데 이거는 실험의 오류가 아니에요. 교란을 안 시켰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실험 설계자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충격은
얘가 입자로 바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입자가 됐다는 얘기죠? 네,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제가 지금 많이 후려쳐서 그런데 실제로 다 세팅은 잘했어요. 근데 교란 안 시키고 어떻게 잘해서 측정을 한 거야. 그럼 이 전자는 사실 못 느꼈을 거거든요. 여기서 원자지만 원자는 못 느꼈어요. 내가 측정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안 때린 거야 얘를. 근데 얘가 갑자기 간섭무늬를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근데 뭐 그 논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내용대로 우리가 눈으로만 봐도 이증슬림 모양으로 생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네. 이상한 거야. 다르네. 그러니까 지금 경계를 못 찾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거시와 네. 미시의 네. 경계를. 그래서 간섭무늬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 측정이라는 게 보는 게 아닌 거야. 광학 현미경을 예로 들어볼게요. 광학 현미경은 사진을 찍는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사진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본다는 게 아닌 거예요. 관측은 사진을 찍거나 눈으로 확인하거나 어떻게 뭐 팔을 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거 이게 측정이 아니라 측정은 정보인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 근데 오케이. 이게 저는 직관적으로 다 와닿지가 않았던 게 사실 정보가 여러분 실체가 있나요? 정보가 실체가 어디 있어? 내가 아는 이 정보들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 수 있나요? 실체가 없지 않겠죠?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물리량이 없잖아. 측정 가능한 거예요, 정보가. 근데 있다 없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말은 있다 없다가 추상적인 내가 생각을 한다 이게 아니라 측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아는 정보량 20ml, 하몽님이 아는 정보량 25ml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정보라는 게. 근데 저는 약간 뭐 그거라기보다 그거에 대한 결과물인데 네네네. 컴퓨터에다가 얼만큼의 내용을 넣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러면은 용량이 그만큼 생겨 있잖아요. 맞아. 네. 전 컴퓨터에서는 오케이. 컴퓨터 당연하죠. 왜냐면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만 봐도 뭔가 용량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양이 정보량이 있고 0이랑 1 이것도 다 비트 그러니까 양이잖아요. 양. 근데 말고 컴퓨터를 떠나서 우리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서 그냥 우리 지금 사는 세계에서 정보라는 게 자리를 차지하거나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찾을 수 있거나 이걸 저희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 예를 들었던 거는 정보라고 하는 뭐 개념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컴퓨터라고 하는 이제 곳에 저장 장치 일부에다가 내용을 저장을 한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무언가를 실제화했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0에서 1로 바뀌고 1에서 0으로 바뀌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 자체가 실제로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컴퓨터가 없어. 그렇다면 그러니까 컴퓨터는 저는 컴퓨터를 사용하면 측정할 수 있다 생각해요. 용량 이런 거, 메가바이트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세계에서. 그러니까 컴퓨터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컴퓨터가 그러니까 그렇게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컴퓨터가 굳이 있지 않더라도 다른 무언가의 굳이 방법으로 컴퓨터라는 매개가 아니더라도 물질 세계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렇게 반증해 줬다. 생각하세요? 그죠. 저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는 물리량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막 꺼내가지고 여러분 저 이만큼 알고 있어요라고 눈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정보를 상자 안에 넣어요. 나 이 얘기를 넣어놔 이러면서 넣어놔. 그리고 그 정보를 측정을 하는 거야. 뭐 무게를 잰다거나 아니면 거기 안에 뭘 다 채워 매질을 채워 넣어서 이 빈 공간 정도가 정보량입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컴퓨터 예를 들었지만 뭐 또 다른 방법이 생각이 났는데 공책이 있고 거기다가 아는 내용을 막 적었어요. 그리고 무게를 달아보면 그 전과 그 후는 뭐 바뀌어 있겠죠. 왜냐면 잉크가 얼만큼 그치. 써져 있는 거에 따라서. 근데 책에 아무 내용이 안 써 있는 거랑 내용이 써 있는 거랑 무게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정보가 있고 없고를 표현했기 때문에 달라진 거잖아요. 근데 그건 정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잉크의 물리량이 측정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니까 뭐 측정하는 방법이라 해야 되나? 저도 이 예시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제 말은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반박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있고 그건 정보의 무게를 잰 건 아니잖아요. 전 정보는 뭐 지금 이 팟캐스트 주제에서 얘기하는 거에 근거해서 보면은 물리량이 없는 거죠. 왜요? 조금만 더 설명해줘요. 왜 없어? 그 아까 그 얘기도 했잖아요. 안드로메다로 빨간 약을 보냈어. 그리고 반대편은 파란 약을 보냈어. 내가 빨간 약을 봄으로써 저쪽에 파란 약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정보가 습득이 됐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정보를 습득했다고 해서 이 물리 세계에서 변화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 빨간 약은 안드로메다와 파란 약은 그 반대 4광년 이상
떨어져 있다라는 그 물리적 사실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이게 물리량이 있고 에너지를 가지려면 이 세상에 그게 변화가 생겨야 되거든요. 물리적으로. 근데 그런 게 없으니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약간 물리량이 없는 존재인 거죠. 이 팟캐스트 주제에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 주제를 벗어나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정보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함으로써 듣는 분들이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없다가 생겼죠? 그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은 물리량이 있나요? 결국 문화도 다 정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이 양자역학을 실존 철학에서 혹은 관념론적인 실존 철학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크게 동조를 안 해서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시각 중심적이기 때문에 정보라고 하는 걸 정의하는 방식이 그래서 유예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옳다 뭐 하다라고 이제 정의 내리는 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관념론자들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시각 중심으로 추상적 정보들을 정의하게 될 때 이제 구성되는 세계의 면모고 글쎄요 제가 일단 물리학자로서 양자역학을 공부한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슐라님 생각은 그런 쪽으로는 결정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안 이게 하는 물리량이 있다 없다는 결정 안 하겠다. 별 관심이 없어요. 아 오케이. 뭔가 별 아예 관심 없다. 그 정보라는 거를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패러다임이 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시각 중심으로 모여 있고 거기서 어떤 답을 도출할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 근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완전히 시각 중심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이 방송을 들음으로써 양자역학의 지식이 생긴 분들은 시각적 지식이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방금 생긴 이 양자역학의 지식은 에너지나 물리량이 있느냐, 즉 우리가 보고 측정할 수 있느냐 이건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고 그럴 수 이 있죠.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실제로 물리량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이 실험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가 양자역학 측정을 결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 실험은 이거는 우리나라에 자료가 진짜 없는데 존 휠러라는 사람이 1978년에 Delayed Choice, 지연된 선택 실험이라는 사고 실험을 제안한 적이 있고요. 이거에 조금 더 심화된 버전으로 나중에 Delayed Choice Quantum Eraser라는 실험이 있었어요. 1999년에 2000년에 발표됐고요. 여기에 이제 김윤호 씨라는 우리나라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이 진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슬릿 실험 있죠. 이걸 조금 심화 버전 그리고 조금 더 하이테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초기의 딜레이드 초이스 실험은 뭐였냐면 말 그대로 지연된 선택 실험이에요. 이중슬릿을 그대로 둡니다. 빛을 쬐요.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관측 장치를 어디에 설치했냐면 이중슬릿 앞에 혹은 이중슬릿에 설치를 했었죠. 통과하는 걸 보려고 설치했던 거잖아요. 그치. 어디를 통과하는지 보려고. 근데 이제는 관측 장치를 저 뒤에 있는 벽 바로 앞에 두는 거예요. 벽을 보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중슬릿을 이미 통과한 전자들이 어디 어떻게 들어가는지 간선무늬를 띄는지 아니면 이중 점 모양을 찍는지를 벽 앞에서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똑똑하다. 이런 실험을 하게 됐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당연히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려고 했던 건 뭐냐면 내가 벽 앞에서 관측을 하면 이미 이 전자들은 이중슬릿을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이 입자일지 파동일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통과했거나 아니면 두 개 다 통과했거나. 근데 관측 장치를 벽 앞에 둘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두 개로 딱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봐야지. 이미 얘는 빛은 출발했고 빛은 이미 출발해서 이중슬릿을 지났고 벽에 닿기 딱 직전에 봐야겠다 하고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딜레이드네 말 그대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슬릿을 통과할 때까지는 관찰되지 않았으니까 파동과 몰라요. 입자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을 테니 간선무늬가 떠야 되고 떠야 되지. 그 간선무늬가 뜨게끔 이동하는 입자를 이 관측 장비가 봐야지 말이 되겠죠. 그걸 원해서 아마 한 것 그쵸, 같고. 그쵸. 예. 근데 눈을 딱 뜨는 순간 간선무늬가 두 줄로 바뀝니다. 그치.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봤으니까. 듣다 보니까 짜증나요. 아니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요. 제가 아까 Delayed Choice Quantum Eraser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레이저라고 양자 지우개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왔던 길을 지우고 다시 입자가 됐다는 거예요.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보인다는 근데 그 정도면 애초에 입자였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간선무늬를 보이는데? 우리가 그거 카메라 아예 그게 치우면 또 문제였던 여전히 간선무늬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그 실험을 했으면 음. 그렇게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아 그치. 내가 음. 보려고 하니까 입자가 다시 백하고 경로를 지우고 제가 날 보고 있네. 다시 이러고 돌아가서 입자로 다시 시작해야지라고 결론을 내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 애초에 맞다, 거기 맞다. 그냥 계속 상존해 있었다고. 그치. 근데 제가 나였으면은 이게- 애초부터 입자였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뭐 돌아가고 말고 한 게 없이 이미 그 벽에 부딪히기 바로 직전 시점에 봤기 때문에 이중슬릿이 생긴 거잖아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뭐 다시 통과하기 전으로 뭐 시간을 다시 되감아서 통과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관찰하고 뭐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범례님 같은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너무 간단하게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훨씬 더 복잡하냐면 나중에 나왔던 그러니까 좀 심화 버전의 실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별의별 장치를 다 설치해요. 어떻게 했냐면 뭐 대충 설명드릴게요. 여태까지는 후레쉬 하나를 들고 이중슬릿을 쬐잖아요. 이제는 그냥 후레쉬 2개를 세우는 거야. 어쨌든 파동이 2개잖아요. 어차피 간섭물이 나와요. 그래서 후레쉬 2개를 치고 어떤 걸 했냐면 이 전자는 측정을 안 하고 이 후레쉬에 특정한 뭘 달아내서 이 후레쉬를 나중에 분해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은 얘가 쏜 전자가 어느 경로로 갔는지 측정하게 하는 장치를 설정을 했었어요. 트레이싱을 하는구나. 이것도 근데 되게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 훨씬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지금 모든 과학자들이 이 현상이 말도 안 된다는 건 다 동의를 했어. 아 당연히 다 이게 아는 거야. 코펜하겐이든 아인슈타인이든 슈레딩거든 다 이 현상이 말이 안 된다는 건 인정을 하고 어떻게든 다른 아웃라이어 결과를 얻으려고 앞에도 설치했다가 뒤에도 설치했다가 트레이싱도 해보고 거시 뭐 가시광선으로 보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진짜. 그걸 안느님이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소개를 해주는 느낌이네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딱 그건 거예요. 만약에 이 입자가 이중슬릿에서 2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났어. 이미 과거에. 그럼 걔는 파동이었어요. 근데 내 앞에서 입자로 발견이 되면은 얘는 그러면은 파동이었다가 다시 입자로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한 거야. 얘가 내 눈앞에서 입자여야 하려면 저 앞에서 구멍을 하나만 통과했었어야 됐잖아요. 그렇지. 입자였었으면 음. 애초에 하나만 통과를 했었어야 근데 된다. 구멍은 2개를 다 통과해놓고 내 눈앞에서는 하나였던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는 거고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제가 진짜 간단하게 그냥 후려쳐서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관측 장치를 설치를 했었어. 나중에 이 결과를 볼까 말까 망설여요. 저는. 이 결과를 볼까? A를 지났는지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이 박스 안에 있어. 이걸 내가 열어서 볼까 말까 하는데 열어서 보면 간섭무늬가 사라지고 안 보면 간섭무늬가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본다는 거는 측정 장비를 통해 본다는 얘기죠. 아니요. 제가 이거 지금 한 그대로. 방금 이 상황 그대로 다시 A랑 B 구멍에 예를 들면 관측장치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삐삐삐 뽑았어. 프린트로. 그리고 나는 이걸 안 봤어요. 여태까지 안 보고 박스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난 고민을 하는 거야. 결과를 볼까 말까. A를 통과했나 B를 통과했나. 근데 결과를 보자 결심을 하고 박스를 딱 여는 순간 간섭무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라고? 그렇죠. 이 결론, 이 실험의 결론이 이거예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치. 결국 이거예요. 이레이즈라는 뜻을 품었네.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험보다 더 뭐 복잡한 실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스를 열까 말까 실험을 실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박스는 당연히 안 썼지만 관측 장치를 둔 다음에 이 결과를 확인할까 말까 결정을 하다가 아 그래 나는 결과를 봐야겠다 결심해서 보는 순간 간섭무늬는 사라지고 결심하지 않고 그래 나 그냥 안 볼래 하는 순간 간섭무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실험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아까 정보는 물리량을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잖아요. 여기서 이 정보가 결국에 힘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모르고. 그러니까 측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측정을 했어. 근데 내가 그거를 확인하고 말고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응. 측정을 함에 있어서 네. 파리채로 이제 비유를 하셨지만 내가 이 광학 현미경이든 아니면 뭐 트레이싱 장치든 뭘로 이렇게 측정을 함에 있어서 파리채로 그 입자들을 건드림에 있어서 걔가 입자의 성질을 띠고 간섭무늬가 사라진다라는 게 그 원래 이중슬릿, 원래 네. 이중슬릿 실험 포함해서 지금까지 휠러 얘기하기 전까지의 패러다임인데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거랑 또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측정을 한 건 한 거고 그 측정한 정보를 취득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 간섭무늬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방금 말씀드린 원래 패러다임의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제는 측정이 기술이 좋아져서 티 안 나게 했던 거예요.
티 안 나게 한 파리채를 안 친 거야.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측정을 해놨고 나중에 내가 이 결과를 볼까 말까에 따라서 보면 간섭 무늬가 사라지고 안 보면 간섭 무늬가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런 건데 네. 약간 논리적이나 뭔가 진짜 뭐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이야기가 바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미 측정은 되고 결과는 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둘 다 맞는 거지. 근데 내가 확인을 하는 순간 무언가로 결정이 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내가 자체가 맞아. 바뀌는 거죠. 이 정보를 취득하고 말고가 영향력이 있다는 게 밝혀진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되게 길었던 양자역학의 히스토리인데,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맨 처음에 봤다던 그 이상한 유사과학 같은 영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영상이 하던 말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옛날 이중순리 실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최근까지 밝혀진 요 내용들. 내가 실제로 정보를 관측하고 말고에 이 양자들이 움직이는, 양자들 아니죠, 전자들이 움직이는 게 달려 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잖아.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유튜브 동영상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한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눈으로 취득하는 가시광선에 대한 얘기였는데, 지금 얘기가 더 진행돼서 그 입자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파리채가 생긴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시 그 유튜브 동영상이 맞다는 얘기지. 조금 정정을 하자면 가시광선 얘기라기보다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 전자들 때리는 파리채 얘기를 하다가 여태까지. 그치. 영향을 주는 파리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영향을 안 주는 파리채. 투명 파리채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게 많이 까일 수도 있는 게, 제 말이 부정확하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다 간단한 실험이 아니었다. 괜찮아. 양자역학을 다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 그렇게 깔 만큼 뭐라 할 사람 없을 거고. 오케이. 뭐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건데 인류가 아직 알아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딱 아인슈타인이 했었어요. 맞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창 싸울 때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랑 코펜하겐파랑, 그러니까 보어파랑 아인슈타인 한창 싸울 때 아인슈타인이 그 EPR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아인슈타인이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 그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니네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변수가 분명히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숨은 변수를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뛰어들게 되죠. 근데 뭐 여담인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 어벤져스 스포 얘기 아까 우리 오프닝 했었잖아요. 그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분은 영화를 보셨고 저는 영화를 안 봤잖아요. 저의 세계에서는 해피엔딩일 수도 있고 배드엔딩일 수도 있고 뭔가 뭐 둘 다 맞아요. 제가 상상하는 그 범위 안에 맞아요. 확인 안 했어. 확인 안 했어. 맞아. 세 분은 영화의 결과를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결론으로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입자가 됐어. 입자가 된 우리 거지. 고양이 이미 죽었어. 나 아직 파동인 거지. 근데 뭐 그런 하몽님 상황이 고양이는 나왔어요?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고양이 갖고 자꾸 그렇게 아이들을 살아가는 제가 좋아하는 동물인데. 그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영상이 그럼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정보를 아냐 모르냐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저 작은 전자들,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비유 있잖아요. 저 작은 전자들이 마치 의식이 있는 것처럼 야 들켰다 하는 순간 입자로 변하고, 안 들켰네 하는 순간 파동이 그냥 그대로 되고, 이게 진짜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정보라는 거에 물리량이 확실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물리량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실험이 또 따로 있었는데, 만약에 더 알고 싶으시면 김상욱의 양자공부 책 한번 보시면 좋아요. 어쨌든 이 실험의 결과는 정보가 물리량이 있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세계처럼. 그래서 제가 아까 하몽님한테 제가 컴퓨터 얘기를 하시면은 인정해요. 정보는 물리량이 있죠. 라고 했던 것도 컴퓨터에서는 진짜 그 메가바이트처럼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보 하나하나가 그 비트에 담기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실제 세계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컴퓨터에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고 컴퓨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일상생활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보는 물리량이 있다. 그게 뭐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철학적으로나 사고적으로 된 게 아니라 물리학적 실험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본 영상은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세계가 최적화를 한다고 표현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에요. 이거 팩트 아니고. 우리 세계가 최적화를 한다. 아까 그 게임들처럼 우리가 보면은 좀 자세하게 연산을 해서 보여주고,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야 됐어 대충대충 파동처럼 행동해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마치 게임 속에 구현된 그래픽처럼 아무도 보지 않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면서 제가 이제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시뮬레이션 이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양자역학의 실험들이 시뮬레이션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맨날 갖다가 써요. 이거 봐 맞다니까 이러면서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이 결과만 가지고. 그래서 시뮬레이션 위주 뭐 다중우주 홀로그램 우주론에서 양자역학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이런 신비한 현상 때문입니다. 근데 물리학자분들은 거기까지는 절대 손을 대지 않으세요. 특히 다중우주론 이런 것들은 이론이 없어 허구예요. 허구.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뭐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의 해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팩트는 내가 다 이해했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해석하게 달려있다.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시 매트릭스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매트릭스 영화를 보고 들었던 생각들이 바로 이런 거죠. 실제란 무엇인가? 만약에 내가 매트릭스 안에 있다면 깨어나는 게 맞는가? 내가 네오라면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게 폭력은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철학적인 질문들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이 답을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힌트라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제가 그래서 김상욱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가서 질문 타임이 생겨서 질문 한번 해봤어요. 그럼 교수님,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저희 현대인들에게 이 양자역학을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교수님의 답변은 아무 의미 없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아무 의미 없는 세계를 행복하게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너무 회의주의로 너무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상상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들이니까. 뭐 이런 해피한 답을 주셨어요. 저는 뭐 유레카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왔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계속 고뇌하는 단계이고 이 단계에서 제가 이제 유명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팟캐스트를 듣게 되고 들으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녹음할래.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으고 이제 우리 지지익선이 탄생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가 오프닝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시작인가요? 이제 지지익선이 생겨났다. 그렇습니다. 답을 찾는 과정이네요 지금. 네. 그래서 양자역학이 사실 저랑은 전혀 관련 없는 학문이지만 저에게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양자역학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설명을 진짜 잘하시네요. 구전동화 설명해 주듯이 아주 순서에 맞게 차차차. 물론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한 2번, 3번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요? 어려우면 안 듣지 않을까? 아니 뭐 관심이 있으시면 들으시겠죠. 근데 되게 설명을 잘하셔서 저는 이해가 맞아요. 좀 잘 됐고 귀에 쏙쏙 박힌 것 같고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아까 하몽님 말씀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양자역학이 신기한 파트고 신기한 패러다임입니다가 우리 인류의 한계인 것 같아.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맞아. 그 김상욱 교수님이 책에다 했던 말들 중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양자역학은 이상한 게 없어요. 이상한 건 우리인 거지. 그치.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과학과 너무 다른 거지. 그래서 저는 어떤 비유를 좋아하냐면 2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3차원에 있는 존재를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구라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치. 걔네가 볼 수 있는 건 동그라미 면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3차원에 사는 우리는 구를 그냥 쉽게 떠올리잖아요. 우리의 삶이니까. 그것처럼 우리 차원 위에 있는 세상이 우리는 이해 못할 뿐.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는 전자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 게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그냥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말들에 저는 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측을 하고 안 하고 정보가 물리량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보려고 하면은 간섭무늬가 사라지고 뭐 안 보려고 하면은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걔네 나름의 자연의 법칙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그걸 아직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인 것 같아. 딱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범례님처럼 생각 안 한 과학자가 없었을 거예요.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밝혀내려 했겠지, 아인슈타인처럼. 근데 사실 아인슈타인에게 어떤 과학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진짜 추하다 지금.
너 옛날에 상대성 이론 발표했을 때 네 까던 과학자들처럼 네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고 있잖아. 너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아,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걸 그때 당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음. 상대성 이론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 그 같은 입장이었던 아인슈타인이 진짜 죽을 때까지 부들부들하면서 인정을 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보어파 있잖아요. 코펜하겐파 그리고 아인슈타인파가 사실은 동일한 시작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좀 사이좋게 같이 연구를 했으면 진작에 밝혀졌을 부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어차피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사실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인정을 죽어도 못할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상대성 이론이나 뭐 일반 상대성 이론, 투수 상대성 이론 등등 지금도 밝혀지는 아인슈타인의 이론들이 있잖아요. 이제 와서 밝혀지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양자역학은 그 모든 이론의 가장 아래에 있는 거야. 실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존재 자체. 그리고 모든 과학자가 입자나 전자나 원자나 모든 게 그 상태로 실존에 있고 그 실존의 법칙을 찾는 거를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모두가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실존한 게 너네가 봤기 때문이야 라고 해버리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과학의 아성과 성탑들이 다 무너지거나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납득하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거를 죽을 때까지 부정을 한 게 대외적인 게 아닐까. 마음속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내가 이거를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인류가 쌓은 모든 과학의 탑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똑똑한 사람이 코펜하겐파의 주장을 이해를 못했을 리는 없을 거고. 이해를 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의 문제가 되는 그럴 거지.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양자역학은 뭐 이미 그냥 팩트로 내려져 오고 있고 우리 삶에 많이 침투가 되어 있죠. 그거를 활용한 많은 기술들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이거예요. 그냥 알고 끝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진짜 마침내 물리학은 철학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는 그 자신의 존재를 위해 의식을 가진 생명체를 필요로 한다. 이거 철학자가 했을까요? 물리학자가 말했을까요? 물리학자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 네. 아, 그러니까 그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아, 아까 맞아. 우리 배운 지금 오늘 들은 내용에서 나오는 건데 맞아요. 이게 진짜 철학자가 말했어도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애매한 맞아요.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우리가 이제 대충 아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지만 저는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이 말 딱 들었을 때 물리학자가 했을 말이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런 얘기하면 혼나야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은 저는 이제 많은 철학들이 생각이 났지만 진짜 실제인지 아닌지가 우리 마음속에 달려있다는 말이 결국에는 이 양자역학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기로 결정하고 말고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행동 자체가 이 세상을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물리학적으로 저는 이제 발견이 됐다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결국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문제는 철학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생활에 어떻게 대입을 할 거고 그래서 이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 건지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을 알고 모르고가 우리가 내일 아침에 뭘 먹을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은 없을 거거든요. 내가 결혼을 할지 말지 뭐 이런 거 애를 낳을지 말지 돈을 얼마나 벌지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철학이 그렇듯 이 양자역학이 우리 삶에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싶다 해서 저는 이 팟캐스트를 결성을 한 거예요. 혼자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와서. 재밌네요. 지지익선 퍼스트 클래스네. 탄생 설화. 퍼스트 클래스. 좀 있으면 어벤져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과학 관련 다큐멘터리도 되게 많이 보고 인류가 지금 과학을 계속 탐구하고 긴 세월 동안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기에 나중엔 이렇게 될 것 같아. 알고 계속 알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모르겠다 라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인 거야. 이 세상은. 전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언젠가 뭐 내가 죽고 나서겠지 그때는. 그게 양자역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양자역학도 약간 그런 범위라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고전역학이 딱 벽에 부딪힌 순간이 양자역학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 뉴턴 시대에 살던 사람도 누군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뉴턴이 운동 법칙을 설명하고 했을 때 세상이 다 설명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이게 완벽하다고. 미시의 세계든 우주의 세계든 벽에 부딪혔잖아. 이게 상대성 이론 포함해서. 근데 상대성 이론도 어떻게 고전역학으로 풀려 나갔죠. 힘들지만. 근데 양자역학으로 딱 오는 순간 인류가 지금까지 이해하던 과학의 벽에 부딪힌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뛰어넘고 있죠 지금. 그 경계를 오늘 딱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딱 벽에 마주치는 그 순간 아무나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뉴턴 시대와 양자역학 시대의 중간에 살다 간 사람들은 이런 기분을 느낄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쵸. 알고 있는 그치, 법칙으로 그치. 설명이 안 되는 세상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세대를 못 만났으면 없었을 일이죠. 되게 유쾌한 이야기였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세상도 변할 거고 이거를 듣는 분들도 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 행동이 바뀔 거고 뭔가 삶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려는 또 움직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서도 얘기했었던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발인데 지금 이제 양자의 특성이 뭐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둘로 다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한 가지 특성으로 존재하고 우리 아까 또 파란 약, 빨간 약 뭐 실험에서도 봤듯이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아는 순간 상대방이 동시에 또 무언가를 알게 되고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규정을 할 때 문제가 얼마나 어렵는지를 규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문제의 규모가 NP complete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문제의 어려움을 규정을 하거든요. 이게 다 결정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더 이상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령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A와 B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또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아까 선택하지 못했던 그 다른 방면에 있는 방면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양갈래길로 가서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빛의 특성을 이용하면은 어떠한 순간이 생겼을 때 문제를 양갈래로 동시에 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게 느낌적으로 나는데 지금 표현이 좀 안 된다. 그 얘기인 것 같아. 예를 들면 중차와비를 얘기를 하면은 네네네. 우리 세계는 빨간 약이거나 파란 약이거나 즉 한정된 속도로 만약에 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다면 네네. 양자역학이 들어오면서 빨간 약이기도 하고 파란 약이기도 한 거예요. 맞아요. 결국에는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빨라진다기보다 동시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선택을 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동시에 둘 다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어렵다라고 규정했던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풀 수 없다라고 했던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양자 컴퓨팅,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활용했냐라는 분야는 저는 개인적으로 큰 관심이 없었던 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매트릭스에 있어요. 진짜 이 양자역학을 보니까 우린 진짜 매트릭스 안에 있었던 거야.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근데 양자 컴퓨팅 이렇게 양자역학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분야는 이 매트릭스에 있는 걸 알았어. 그럼 우리 조금 더 잘 살아보자. 이 매트릭스 안에서. 이 움직임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그러니까 별로야 이게 진짜 아니라 오케이 땡큐 나 편하게 살 수 있죠 완전 땡큐. 근데 난 그거 말고 매트릭스를 나갈지 말지나 아니면 나가야 하느냐 마냐에 저는 좀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양자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차원은 내가 매트릭스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거예요. 매트릭스 안에서의 삶은 또 어떻게 흘러갈 거고 매트릭스 밖에서의 삶은 또 어떻게 흘러갈 건데 동시에 두 가지 삶을 사는데 나는 몸을 뭐 분리해서 살 수도 없고 뭐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이 되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근데 안느님 얘기는 그건 것 같아. 우리가 이중 실험을 해서 빛을 쐈을 때 간섭무늬도 생기고 입자무늬도 생기게 할 수 있잖아. 이게 이 매트릭스 세계의 버그라고 생각을 해봐요. 매트릭스에 살고 있는 이 미니미들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미니미들이 이걸 보려고 할 때 간섭무늬가 사라지는 게 이 매트릭스의 버그인 거야. 알고 보니까. 창조자가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지. 이거까지 볼 줄은. 그러면은 안느님 얘기는 이 버그를 알았으면 이 시스템을 인지하고 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의미 있다는 거지. 이 버그를 이용해서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 버그가 발견됐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그쪽에 좀 더 관심이 더 있고. 그쪽에 관심이 더 있고. 근데 물론 거기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큰일을 하고 계신 거고.
근데 되게 신기한 시각인 건 맞네요. 이게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 진짜 창조주 뭐 저는 신을 믿지 않지만 창조주의 버그라고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것 같네요. 진짜. 창조주가 이렇게 생물을 만들었는데 생물이 보면 간섭무늬가 없어져. 근데 생물이 안 보면 간섭무늬가 있어. 그러니까 창조주가 잘못 만들었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시선이 있다면 그건 참 유쾌하고 되게 상상력 풍부한 시선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창조자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창조자의 버그라고 쳐보죠.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든 입장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그 버그를 수정해야 되잖아요. 수정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켰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리셋돼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르죠. 왜냐하면 해결이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살게 될 텐데, 그럼 창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리고 해결하지 않았을 때 두 가지 세계가 또 지속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세계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을 해명을 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리체예요. 그러니까 파리체를 후려쳐서 저게 움직인 거야. 결어금남 이론. 지금 하몽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세계 해석인데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고양이가 죽은 세계랑 안 죽은 세계는 둘 다 존재합니다. 멀티 유니버스네. 멀티버스가 여기 포함돼요. 그러니까 멀티버스는 다중우주에 포함되고 이 다세계 해석도 다중우주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 다세계 해석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따른 세상이 계속 나눠진다는 거지. 다 그렇죠.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A 구멍을 보는 거랑 B 구멍을 지난 걸 보는 세계 둘 다 존재. 그러니까 이 세계는 무한히 많은 거예요. 선택의 맞아. 갈래마다. 그치. 만화에 근데 그게 많이 다중, 나오는 설정. 그게 우리는 그 다세계에서. 무한한 세계 중에 하나에 있는 거니까 그치. 다른 세계에 있는 걸 당연히 볼 수도 없거니와. 하나에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런 거겠지. 다 뭐. 있는 거지. 나도 있고 쟤도 모르게 다 있는 거죠. 참 인간의 상상력이. 근데 이게 봐봐 옛날까지는 딱 그거였단 말이야. 공상과학이었던 거예요. 만화에나 나오는 거지. 맞아. 만화에는 멀티 유니버스라는 그치, 세계가 그치. 많잖아요. 도라에몽에도 DC. 있어. 뭐 DC나 지금 유행하는 뭐 마블 코믹스에서도 이런 세계관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저는 진짜 물리학적으로 증거가 발견된 거다라고도 본다는 거예요. 현실이 됐다. 그러니까 현실 됐다보다는 그 증거가 나왔다. 그죠. 양자역학에서.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클로징으로 남겨두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스웨덴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시뮬레이션 이론이라는 걸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논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세 가지 중 하나는 진실이에요. 첫 번째, 인류는 현실과 구분 불가능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초고 성능의 컴퓨터를 만들기 전에 다 죽는다. 멸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능력을 돌릴 수 갖기 있는 전에 멸종할 멸종한다. 것이다. 두 번째, 멸종하지 않아요. 만들 수 있게 되지만 그냥 만들지 않기로 결정해요. 세 번째,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 셋 중에 하나는 진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세 번째가 진실이다라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초고 성능의 컴퓨터가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 이 세계는 정말 많은 시뮬레이션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시뮬레이션도 또 돌릴 거고 또 돌릴 거고 또 돌릴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지지하는 입장으로서 마지막에 이 논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생각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라고. 이제 소감하고 마무리할까요? 뭐 선뜻 먼저 얘기가 꺼내기가 어려운데. 누구부터요? 아무도 말이 없어. 뭐 제가 먼저 할게요. 슐란이 오늘 오디오 완전 비어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을 많이 안 했는데요. 굉장히 저자세로 들었고 그리고 재밌게 들었고 좀 신중하게 듣기도 했어요. 이런 양자역학적인 논의가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제 사실상 이런 과학적인 성과들을 지적 사기 뭐 이런 책에서 소칼이라는 사람이 공격하기도 했어요. 이런 거 함부로 남용하지 마라.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간 뭐라고 할까요? 과학적인 접근,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나 실존이나 뭐 세계의 의미를 시각적인 해부학적인 전문화된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제로 그냥 우리가 사는 것으로서의 세계를 어디까지 묘사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 그럴 수 없을 것이다는 아니고 재밌게 들었음과 동시에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많고 또 무작정 믿을 수만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누군가는 계속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복잡한 심경 속에서 재밌는 얘기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었다. 재밌었습니다. 네 글자로 요약을 해버리네. 역시 후려치기의 달인입니다. 그럼 지금 양자역학이라는 방대한 세계를 2시간으로 후려쳤는데 재밌었어요, 진짜. 대박이다. 재밌네요. 네. 저는 우선은 현대 과학이 모든 세상을 설명하지 않는 벽을 만난 그 순간을 들은 것 같아서 진짜 재밌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 두뇌의 정지라고 할까요? 그 순간을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변태네 변태. 입력이 딱 멈출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이해가 안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때 또 사람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그리고 아까 그 안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물리학이 철학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정답은 있는데 아인슈타인이라니까. 인류가 분명히 절대 인정 못해. 공대적으로 인류가 찾지 답은 못했을 있는데. 것이다. 아, 원래 이런 거라니까 세계는. 인류가 찾지 못했을 것이다. 정답은 있다. 음. 물론 인류가 앞으로도 이해 못할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런 세상을 또 살게끔 해준 과학자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꼭 정답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대단하셔요. 진짜. 응원합니다. 저는 이제 천주교인데 교리를 배울 때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믿어야 한다. 뭐 이제 이런 거를 교리적으로 배우는데요. 오늘도 이런 과학적인 양자역학적인 부분이 말 그대로 진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믿어야 하는 포인트잖아요. 여기서 또 다른 종교가 생겨나는 건 아닌가 여담이지만 어쨌든 뭐 재밌었습니다. 네, 저 마무리 전에 저 솔직히 무섭거든요. 많이 까일까봐 전공자분들에게. 그래서 진짜 쿠션 멘트 한번 더 치면 제가 오늘 많이 설명 못한 부분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뭐 불확정성 원리, 뭐 자세히 설명 안 한 중요한 부분들이 진짜 많은데 재미를 위해서 커트를 많이 쳤고 그 과정에서 왜곡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겸허히 답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까지 마지막에. 뭐가 됐든 댓글을 달라는 댓글 남기시고 구독도 누르시고. 근데 뭐 모든 청취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데에서 적당한 편집과 각색은 필요하고 맞아요. 또 전공자가 아님에도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온 안느님의 노고도 치하하는 바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조회수가 괜히 잘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